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줄어만 가는 한국의 생산 인구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 출신의 노동자들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 포천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한 30대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주변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죠.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나아가 지원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영대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이정일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주 노동자 실태와 지원 방향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주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또 뭐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이분들, 우리가 부르는 이 용어들이 맞는 표현인지 먼저 이 용어들의 의미가 각각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훈 팀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경우는 국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국적에 따른 분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차별적, 혐오적 표현으로 변질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단어하고 체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가다의 의미가 있고, 이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삶의 현장으로서의 살다의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결혼, 이런 것들의 혼인,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 불법 체류자의 문제인데요.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체류 자격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불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제 미립국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이라고 쓰지 않고 미등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불량 청소년, 문제아 이런 표현들은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인식이 그냥 전달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저희도 미등록 외국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비자 발급이든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인 경우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또는 이주 노동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국적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또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법 체류라는 건 법을 어긴, 그러니까 체류 기준에서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 포함시켜서 그냥 한꺼번에 통용돼서 쓰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각각의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춘호 변호사께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제가 뭐 간단히 덧붙이자면 네네. 법령에서는 단순히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에도 외국인 노동자 대신에 외국인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자란 말 역시도 좀 바꿔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또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이주 노동자라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취업 비자를 받고 왔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주 노동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이라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결혼 비자나 그 연관된 부분 왔을 때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실은 그 미등록 노동자라는 것은 아까 그 이주 노동자로서 그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사람 오신 분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손이 부족한 지역,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런 일들을 뭐 특히 농어촌 지역에 가면 특히 이런 일손 부족 현상이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 그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전국을 비롯한 광주 지역, 이 이주 노동자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대 위원장께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그 2019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2020년도에 조사한 거 있는데요. 네네. 그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 4,520개 사업소,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4,520개에서 이주 노동자도 필요하다 그랬고요. 거기에 이제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 어업도 2,008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2008년도에는 광주 전남의 이주 노동자들이 14,100명 정도요. 거기는 제조업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농축산업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했던 거 E9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것이고 2020년 9월 30일 현재 광주 전남 광주만 해도 2주 미이라죠. 2만 1,000명 정도 있는데 광산구에 12,500명이 거주를 하거든요. 근데 2주 미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이주 노동자를 분류한 E9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광산구에 약 그 1만 명 정도. 네. 광주광역에서 1만 명 정도고요. 그 분포로 보면 캄보디아가 뭐 1,100명, 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따르면은 2,000명, 광산구에 5,000명 되는데 2,000명 정도가 유학 기술 연수 일반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남은 이주 노동자를 부르는 게 한 1만 9천에서 2만 명 정도고요. 전남이 특이한 것은 이제 E10 어업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이 한 3,000명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남은 최근 2020년도 개덜 노동자가 도입돼서 단기간 3개월, 4개월 들어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광주 전남이 14,100명 됐는데 2020년도에는 29,000, 3만 명도 10,000명 정도 더 늘어난 이유는 2019년도 E9만 저희 조사했는데 2020년도에는 뭐 E9, E10, G1, H2 방문부자, 뭐 F1 방문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니까 네. 그분들이 대부분 하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정일 사무국장께서도 이주 노동자 수와 이제 뭐 고용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잠깐 그 수를 알려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설명을 잘 하셔서 대체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계절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통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미등록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농업, 제조업, 어업, 축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노동력이 대한민국의 노동력을 보충해주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통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실태 조사와 뭐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되겠지만 미등록인 부분들은 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네. 대체적으로 미등록은 전체 이주 노동자의 10%를 차지합니다. 10% 정도. 네. 광주 전남에 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등록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태 조사가 계속 될 텐데요.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 일하러 오긴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인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또 사회적으로 큰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 노동 조건은 어떤가요? 김춘호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지금 산업재해 피해자분들이 국내에서는 한 100명당 0.6명 꼴입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100명당 3명 꼴, 한 5배 정도가 높죠. 네. 그리고 산재 사망의 경우도 2019년에 우리나라가 한 2,000명 정도 사망했다 해가지고 뭐 10,000명당 1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10,000명당 5명 정도, 약 5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열악한 환경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계로도 보니까 5배 정도 더 위험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기숙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저임금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거의 받거든요. 일의 뭐 난이도를 감안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거의 이분들 생활은 뭐 군인에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생활이 거의 없고, 일만 하시고 여가 시간은 주무시고, 일만 하시고 주무시고, 이런 경우,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죠. 산재, 상해, 사망 뭐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위험한 일에 노출돼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거하고 있는 환경 자체, 그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영대 위원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 우리가 노동 조건 자체가 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 중심의 제조업 노동자들과, 그러니까 공단 중심의 제조업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농촌, 어촌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시 중심 제조업은 나름대로 그 도와주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업과 농업으로 내려갈수록 전문가들도 없고 거기에 도와주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고립되고 인권 침해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조업, 이게 뭐냐, 업종 분야, 그리고 도시와 농촌, 또 농촌도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섬지방에 있는 뭐 완도나 진도나 해남에 있는 섬지방 고흥에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계절 뭐 나주 같은 경우는 미나리 작업한다든가, 네. 뭐 이런 그 굼따위마다 특용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다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포괄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만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이나 인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뭐 한국 사회에서 뭐 노동은 반드시 사회 곳곳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꺼리고 하기 힘든 일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대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중국 어선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드러나면서 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선원들이 뭐 하루 평균 18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을 하기도 했고요. 13개월을 일한 대가로 약 14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일 사무국장께서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이 다 잘 알겠지만은 그 제조업 분야는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 인권 침해 사례가 거의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그 실태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업체인 어업 분야. 어업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이 나왔던 것처럼 노동 시간이 18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그 말이 정말이냐고 되묻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너는 하루에 몇 시간을 쉬고 있느냐? 잠자는 시간 딱 그 외에는 일정 시간이 없느냐? 그러면 물어보면은 이게 사실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답을 하는데 정말로 노동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제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왜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오느냐? 그러면 실장님, 사무국장님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질병들도 대부분이 허리 관련, 뭐 어깨 관련 이런 질병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제가 이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니네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조건은 전부 다 힘든 조건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힘든 거, 이게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다.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태조사 해보면은 노동력, 그 노동 시간이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분야처럼 뭐 제조업 그 규모가 큰 데는 노조도 있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영세업체, 어업 분야나 농축 그쪽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태 조사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규모가 있는 뭐 제조업체는 그나마 낫지만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박성문 팀장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에 어업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언근의 어업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이템 비자 들고 오셨던 분들 170여 명 정도를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폭언이 93.5%, 폭행이 42.6%, 외국인 차별 경험이 있다가 8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렇게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받는 임금을 이제 참 본국으로 송출하는 송출 비용이 중간에 다단계 업체처럼 이렇게 계속 높아져서 자기가 받는 실제 임금보다 결국에는 송출하는 비용은 높아져서 이제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근로조건이나 이제 모국어 계약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글로 쓴 이렇게 계약서들을 자기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도 많고 업체를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임금, 과도한 노동 시간 그리고 인권 침해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는 사람은 50% 정도 네. 선에 불과했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식사 잠자리는 거의 불만족스럽다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고군산도 고군산 군도 그쪽 지역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주 노동자의 90.5%는 1년 동안 휴일이 단 하루도 없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3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월급은 18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금을 늦게 준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주가 네. 가지고 있다거나 통장을 아예 선주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23건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약에서부터 불평등이 있고 또 노동 과정에서의 폭언, 폭행, 차별 거기에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대가, 임금 체불까지 뭐 전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영대 위원장께서도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사례들 중심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에 그 2020년 6월달에 그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어업 수산업 종사한 노동자가 주당 약 68시간 노동을 하고요. 임금은 170만 원도 받거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전남 인권 네트워크와 이주 노동자 그 네트워크와 함께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의 어업 및 수산업 가공업 이나인하고 이나인하고 이템 약 3,500명 정도가 이제 전남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분들의 이제 근무 시간 아까 전에 장시간 근무 시간이고요. 휴게 시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금도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요. 이게 저희들이 쭉 실태조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30%가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선주들이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실태가 엉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은 실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3대 보험을 해갖고 이제 그 들어가는데 그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은 그 지역의보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지역의보가 보통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 비용을 본인이 낸지도 모르고 내가 그 지역의보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직을 했을 때 다른 그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몇만 원 뭐 이렇게 보험이 안 냈다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 어업이나 그 농업에 종사한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로 해서 실은 그 직장업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 건강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업과 농업에 종사한 이주 노동자들이 그 뭐 집단 근로는 아니죠. 이게 한 명, 두 명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가족 이게 시골 같은 데는 어업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이렇게 경영하는 게 꽤 있어요. 배를 한 채 있으면 뭐 사촌 동생이 배를 또 한다든가 뭐 양식 뭐 한다든가 뭐 전복을 한다든가 여기는 배추하면 뭐 무를 재배 넣으면 원래 이주 노동자 같은 한 업체에 고용돼 갖고 와갖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일을 시키는 거죠. 여기도 네. 갖고 일 시키고 저는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관계 기관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로계약 이 안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명시가 돼야 되고 그런 절차, 뭐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엉망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춘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과도한 근무 시간을 따지면 네네. 일단 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장을 많이 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제조업, 도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출퇴근 지문이나 카드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요. 하지만 농업, 어업 이분들은 출퇴근 지문, 카드 이런 것들이 없기 네네. 때문에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과도한 시간을 하지만 그거를 증명하지 못해서 네.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 억울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해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사업장 실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탈해서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산재 사례인데요. 네. 어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일단 수술비하고 병원비 정도는 줬지만 다시 이제 치료를 받고 사업장에 복귀를 하니까 너 이제 일 못하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장애를 입어서 산재 신청을 하면 장애 급여를 또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으로 처리가 돼서 휴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섬에 있기 때문에 육지로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배편이 많지 않아서 간신히 이제 빠져나와서 저랑 상담을 해서 산재 신청을 해서 이제 뭐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금 체불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주들이 돈 줄 능력이 안 되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줄게. 하지만 사업주 재산은 이미 뭐 이제 압류 다 돼 있고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객관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에게 당장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막 시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분들은 요즘 뭐 또 이직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그 말만 믿고 계속 일을 하다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뭐 마지막 3개월 급여나 이런 것들을 먼저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마지막 3개월 것만 해당이 되고 그 앞에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그 앞에 것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 나라 뭐 화폐 가치로는 한 대여섯 배 최소 뭐 심하면 1억 가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억울하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과도한 노동 시간이라든지 뭐 산재 후 처리 또 임금의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짚어 주셨는데 그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의 그 사건을 보면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뭐 아파도 제대로 진료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몸을 회복할 공간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그 생활 환경 문제도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하는 부분도 열악한데 잠시 쉬어야 하는 그런 생활, 거주하는 부분까지도 마땅한 곳이 없다라는 점에서 윤영대 먼저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시죠. 자꾸 강조하는 건 농업과 어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저희들이 그 광주 군교입니다. 전남 쪽에 조사를 했는데 뭐 특정한 나라죠. 특정한 나라인데 한 30명 정도가 그렇고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미나리를 그 채취하는 곳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큰 들판에 하우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30명 이렇게 기숙하고 거기에 이제 뭐 컨테이너 비싼 뭐 아니면 판넬로 지었던 거기에 막 조그만 뭐 7, 8명 기거한다든가 화장실 한두 개밖에 없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최근에 전화 와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거 난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지방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상담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근로계약서 자체도 이제 농업하고 어업하고 제조업하고 근로계약서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이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제조업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사업주가요. 그래서 네. 참 이런 경향도 있구나 하는데 그분이 그 잠자는 잠을 자는 데가 그 0.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0.7평이고 근로계약서에서는 보니까 그 실내에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GPS 추적을 해보니까 화장실이랑 샤워장 가는데 한 4, 5분 정도 걸리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또 이제 그 광주 근교만 말하면은 뭐 비닐하우스 부분에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한다든가 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명으로 고용을 해서 컨테이너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는 뭐 성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은 네. 그런 사례가 그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남도나 광주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잘 지키고 있는 뭐 사업장도 있겠지만 농업과 어업 부분, 좀 전에 말씀해준 영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태 조사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정일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광주 전남 특히 광주 근교 농축산업에서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컨테이너를 넣어가지고 기숙사를 대체하는 제공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기 노동자들은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기 노동자들은 회사 내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담하고 있는 곳들은 제조업 분야보다는 영세업체들, 농축산 어업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네들의 그 기숙사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하는 조건에서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나 뭐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것들은 제발 좀 사라지고 안전한 곳, 편안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체감상 굉장히 이들의 열악한 환경들은 다른 이주 노동자가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정책 전반을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실태들을 간간히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뭐 배제하더라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 정말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현행 법령이 적용이 되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먼저 박성훈 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분류로 되어질 수 있는데요.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 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3법의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2005년, 2006년 들어서면서 그 소송이 있었고요. 대법원에서 전부 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유권 해석하는 부분이 다 잘못됐다. 정당하게 자기가 노동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노동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여서 전부 다 임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적용을 모두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전체가 다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미등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적용을 해서 줘야 한다라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춘호 변호사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도 노동법이 다 적용을 받고요. 예를 들면 산재 같은 경우 일하다 다치시면 일단 미등록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을 못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을 받아서 뭐 산재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주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치죠. 너는 미등록이니까 불법이니까 퇴직금 없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설사 입사할 때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 퇴직금 안 받을게요 라고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처 신고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법의 보호는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 노동자분들이에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63조가 가장 대표적인 악법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농어촌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어촌 노동자분들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내국인 농어촌 노동자분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죠. 뭐냐면 일단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 5일째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중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농어촌 노동자분들은 이 주휴수당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20-30만 원 정도 빠지는 거죠. 적게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장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근로를 하면 150%의 급여를 받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배제되어 있어서 10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그냥 일반 근로하고 똑같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어촌에는 주로 5인 미만이면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주인분들이 많아요. 이제 5인 미만이면 연차 휴가도 없고 그렇거든요. 연차 휴가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요. 이런 좀 열악한 상황인데 이건 이제 농어촌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이제 법 체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현실상 이주 노동자분들이 농어촌에서 주를 대다수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농어촌 이주 노동자인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미등록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어떤 고용주의가 빌미로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 사실 이제 이것은 사실 노동법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노동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진 점인데 그 밖에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로수당 이런 등등의 배제 부분은 앞으로도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그 농업의 그 우리가 사용자들이 실은 그 농업 경영체나 업 경영체를 이렇게 해갖고 그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좀 개정을 해서 개인 사업자를 넣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주 노동자를 고용을 했을 때는 3대 보험이 적용되죠. 아까 말했던 산재 보험이 됐든 그 의료 보험이 됐든 이런 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그나마 이제 법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치료를 받고 또 뭐 산재도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정희 사무국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노고천 시간의 수당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표준 계약서를 쓸 때 그 근로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다가 이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옮기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업주들이 잘 안 써준 경우도 있고 썼다 하더라도 업주가 갖고 있어요. 보장하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줘봐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썼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농어촌에 저희들도 상담할 때는 그 시간의 근무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그 알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뭐 일주일이라고 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고 거의 28, 9일을 일하고 하루나 이틀을 쉽니다. 어떤 경우는 29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루 안 쉬면은 뭐 5만 원 더 주겠다 업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쉼터로 와요. 휴가 받았대요. 그 친구는 이틀을 받고 있어요. 뭐 순천 벌교 쪽에서 오는 친구인데 그래도 거기는 이틀 정도로 고정적으로 휴가를 주니까 와서 쉼터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업주들은 이틀도 아니고 하루 그것도 5만 원 더 주고 풀로 일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휴일이라는 것이 없죠.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애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친구들은 30분만 더 초과 일을 해도 플러스 1.5로 곱어서 계산해 주니까 나는 몇 시간을 일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30분 일해도 받아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네. 그래서 왜 처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제대로 좀 공부를 잘해서 네. 좋은 성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들어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네. 내가 못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분야 일반 농축업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네.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제조업으로 가느냐, 농어촌 쪽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하나가 언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동 관련된 이제 법 얘기를 하다 보니 2002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초안을 작성한 노동허가제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명만으로 본다면 고용허가제, 또 노동허가제의 차이가 기본권 보장에 관한 뭐 강조 제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먼저 윤영대 위원장께서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제도거든요. 우리나라 제도 뭐 대만, 싱가포르가 하는 제도인데요. 자국에서 이게 내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국에서 이미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자국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업체가 됐든 농업체 됐든 이 정보력이 아주 취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일자리 변경을 못합니다. 업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일자리 변경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3회 이상 그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는 엄밀히 말하면 이주노동 통제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허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된 나라가 뭐 독일, 프랑스, 뭐 서유럽, 북유럽 이런 부분 도입됐는데요. 그 노동허가제 차이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일단 그 나라에 들어온다면 그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일할 권리를 찾는 거죠. 직접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주랑 임금 교섭도 할 수 있고 나 임금 얼마 주고 노동시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사업자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거죠. 하나는 노동 통제 정책이고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신이 여기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걸 좀 보장해 주겠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노동 허가제하고 고용 허가제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002년도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 그 이주 노동자들을 활동한 단체들에서 자꾸 그 고용 허가제점의 문제점, 그래서 노동 허가제를 바뀌어야 되고 그 사업장 변경도 지금 이런 부분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허가제, 노동 허가제 차이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 규율 대상이 고용주이냐 노동자이냐에 따라서 이 고용 허가제와 노동 허가제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정일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 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 노동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을 보면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필히 먼저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면은 그럴 때 이제 인력을 구해달라고 고용센터에다가 업주들이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문제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신청할 때 내국인 구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충분히 돼야지만이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노력을 구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가장 큰 목적은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 문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고용 허가제가 고용주에 초점이 맞춰 있다 했잖아요. 고용주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안 되는 데는 그 특혜를 갖지 못하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 허가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외국인 노동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력 수급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맞추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에 산업연수제도가 처음에 있다가 고용허가제도로 지금 본격화되어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또 중간에는 또 같이 병행해서 또 운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력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일부 쓰고 플러스 첨가해서 노동허가제를 좀 같이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력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또 뒤에 인력 수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너무 열악한 것이 드러나고 많은 미등록 양산을 하는 제도가 미등록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미등록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보완적으로 법령을 실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 논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김춘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고용허가제는 자유로운 이직이 제한되어 있고 노동허가제는 자유롭게 이직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지금 고용허가제상으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분들 그리고 고려인 조선족 분들, 이주 노동자분들인데요. 고려인 조선족 분들은 이제 방문 취업 비자라고 H2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구직 활동, 이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나인 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이제 이직이 불가능한 거죠.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사업주가 뭐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뭐 폭행, 폭언, 임금 체불,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구역법 상으로는 뭐 대칭적으로 해서 나름 균형을 갖춘 것처럼 외형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징계 사유에 해당되겠죠. 외국인 노동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이분 딴 데로 보내주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도 사업주가 어떤 잘못,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사업주 동의 없어도 이직을 시켜달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그냥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이분 우리 사업장에서 못 쓰겠다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직을 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노동법상으로는 부당해고거든요. 그렇게 자를 수 없음에도 고용센터에서는 그런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이 그런 걸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법적 대응을 거의 못 하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분들은 만약에 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그 신고만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경찰, 검찰에서 혹은 이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이직이 가능하거든요. 그 기간 자체가 법적 다툼이란 게 뭐 한없이 길어지면 몇 년까지 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억울하게 당했음에도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추방당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단체들이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네. 뭐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곳곳에 이주 노동자들 마주하게 되는 뭐 일상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주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과 또 이 사업장 이동에 관한 얘기들 좀 이직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팀장께서 좀 추가로 네.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이제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고용 시에는 3년, 그리고 재고용 시에 뭐 최장에서 1년 10개월에서 5년이 지나면 또 이제 법적인 구속 요건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4년 10개월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3번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제한을 넘어서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불법 체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등록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는 성폭행이 발생하고 폭행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도 사업주가 허가를 해줘야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무리 폭언하고 폭행하고 뭐 성폭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직을 하려면 참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차별적 문제가 발생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자기 국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번이 많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제 우리 이주 노동자인 경우에는 국내법을 준수해서 잘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재입국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이렇게 빨리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조금 변경해주고 간소화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이정일 사무국장께서도 이제 특히 농어촌에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제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고용허가제 가장 큰 문제점을 상담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제 사업장 변경 문제입니다. 사업장 변경 중에 이 친구들이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거기 현장을 가요. 짐을 다 싸들고 갑니다. 가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옵니다. 왜 다시 돌아오느냐 물어보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소리를 하고 근데 이제 사업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 90% 이상의 사업주들은 본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우를 잘해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은 비교가 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에 있던 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아요. 너 그러면 왜 전에 그 장소를 나왔느냐? 니네가 일할 수 있는 곳은 힘든 곳밖에 없다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삼진아웃제가 제가 내 눈에서 상담하고 있는 도중에 급하게 이제 삼진아웃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로 갔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자기가 그 날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다시 안 좋아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날짜가 자기가 걸리는 날짜였어요. 네. 취업 구직 기간에 걸리는 날짜인지 모르고 안 좋아하고 또 씻겨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그 구직 기간이 걸린 걸 알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장님은 괘씸한 놈, 안 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미등록이 돼버렸어요. 어떤 친구는 4년 10개월 일하고 와서 스리랑카 다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그 회사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우리 센터로 와서 상담하기를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정하면 사업장 변경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왔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전화했더니 사장님은 아주 노발내발 하면서 펄펄 뛰면서 자기 나라로 가라.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에게만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바로 미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곳에서 5년을 일했고 6년을 일했는데 그 사장님하고 별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생각했을 때는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끝까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 장소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일해야 돼요. 인력 수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제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력 수급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같이 겸해서 국가에서도 이제는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권의 문제, 또 처우, 노동 환경 개선의 문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농업에 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이게 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비중이 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주 노동자 관련 그래서 조례는 혹시 마련이 돼 있는지, 또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춘우 변호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광주광역시에 이주 노동자만을 위한 조례는 없고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례만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 가족 센터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규율하기 위한 조례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해서 뭐 지자체 시설을 지역 주민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뭐 규정이 전무하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뭐 시급히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제정된다면 필요한 내용들은 한 뭐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 좀 규모를 크게 하고 하면 좋겠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에 내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곳이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그리고 노동센터,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무료 상담하고 뭐 노동청 대리 같은 것도 무료로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진 않아요. 이주 노동자가 가더라도 상담 가능하고, 인권위에서도 하듯이 이주 노동자도 그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역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그다음 섣불리 노동청이나 법원에 뭐 신고를 했다가 이제 언어상의 문제로 전달이 잘 안 돼서 불리한 뭐 처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 각 국마다 이제 상근 통역인들을 채용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의료보험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이기 때문에 의료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산재 외의 걸로 아프시더라도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참고 병원 안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지금 광주에서 민간 단체로 그런 데서도 이제 뭐 후원에 의해서 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 자체도 문제지만 그들의 자녀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이 뭐 자기네들 상황 어려우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러지 않거든요. 또 오히려 내국인들보다 출산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례라는 게 뭐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봤자 아무리 많이 넣어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네. 뒷받침이 돼야겠죠. 충분한 예산 지원을 조례에 못 박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지만 조례가 생긴다면 그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규모 시설, 특히 통영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확충돼야 한다는 점, 또 의료, 건강, 산재를 비롯한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정말 명확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윤영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다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하고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증여에 관한 조례, 외국인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이주민 건강센터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뭐 선언적인 부분만 이렇게 네.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실적인 부분과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사업 집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시의회나 그 광주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광산구에 이주민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광산구에 가요. 네. 그 이주민 조례가 이제 선언적이죠. 뭐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다 뭐 인권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광산구가 그 이주민 아까 이주 노동자가 건 뭐 7,000명 늘었고 이주민이 12,000명도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좀 더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정책적인 대안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이 반영된 조례가 이제 절실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이어서 지금 광주시 지난해 광주저담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광주에 있는 17개국 369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죠. 이 내용,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주 노동자 지원 종합 계획 수립을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텐데요. 이 내용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그 2019년하고 2020년도, 18년, 19년, 20년도 그 광주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이제 토론회를 몇 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광주의 이주민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했던 이주민 노동자 지원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그 뭐 코로나19라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실은 거기에 맞는 광주시의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노동협력관이 있으면은 그 노동협력관에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뭐 담당자가 뭐 두세 명 있어서 한다든가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뭐 토론만 하니까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실태조사에 나타났던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것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그 추진체가 없고 시의회에서도 이제 뭐 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동력이 상실돼서 지금 뭐랄까 이게 실태조사 자체가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정일 사무국장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실태조사 발표에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노동력을 제공되고 그 대가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가끔 이 실태조사를 하고 발표회를 갖고 나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시에서 얼마나 이것을 반영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이 들어요. 그 대부분 임금 체불, 사업장 변경 문제, 그 다음에 주택 문제, 기숙사 문제요.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이나 뭐 사업자와 관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이주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봤는데 해년마다 해온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도 해년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좀 그래도 낫다 생각이 들긴 드는데 또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이 했던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요. 이주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홍보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얼마만큼 대한민국에 좋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시나 군이나 전남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살피고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절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래도 조금씩 해년마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광주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을 위한 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잠깐 언급해 주시죠, 윤영대 위원장께서요. 네.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을 위한 단체들이 광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요. 이주민 센터 사무장도 계시지만 쉼터 운영하는 데 있고 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고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요. 저는 그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적극적인 단체들 행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민중회식 같은 경우는 5개국 정도의 이주 노동자 노동법하고 산재, 그다음에 한국 역사, 그 이주 노동자 상담, 쉼터 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얼마만큼 광주시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 단체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인력을 좀 투입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행동과에 됐든 인권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단체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고 이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그건 지금 3년째 얘기만 되고 있지 이제 구체적인 네.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그나마 이제 광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좋아질 것이다. 인권이나 노동요. 최근에 저희들이 2018년, 19년도에 이주 노동자들을 그 한 5개국 노동자 100몇 명을 그 5.18 순례단을 조직해갖고 5.18 다 이제 순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은 직접 SNS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 광주에 온 이유가 저는 하나는 수도권 부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물가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 성향이 이것도 좀 적고요. 그래서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거든요. 실은 수도권이 됐든 대구 경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광주로 오고 또 광주 있는 한항공단에 일자리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좀 광주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 단체들도 많고 이제 이런 그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당할 인력을 늘린다든지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셨고요. 박성훈 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시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나 말 그대로 돈만 주고 많은 보조금 형태의 사업들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것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모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에서 그래 우리가 사업 선정해가지고 이거 괜찮네 하면 돈 줄게 딱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몇 가지 말씀을 김진호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통역. 근데 어떤 경우에는 통역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사 전달이 서로 간에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 무엇을 당했다, 노동을 산재를 신청하겠다 이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뭐 제조업 분야에는 좀 더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그 농촌 어업으로 가면 갈수록 언어적인 소통이 거의 안 되다 보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노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쪽의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산재 처리라든지 어떻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지원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형식적인 지원이기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그런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한민국 물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포르투갈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이주민을 국민과 같이 대우하겠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이정일 사무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주 노동자들의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것들은 있겠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90살이지만은 90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코로나19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인력 수급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대책을 세워놨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걸리면은 자기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타적인 거죠. 타인을 잘 대해야지만이 자기도 안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방안이 일체 외출 금지, 사업장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허해서 이 친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그런 식으로. 그 외에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이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관련된 마스크, 소독용품,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양말, 수건 이런 자기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저희 단체도 최근에 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모든 행사가 중지되고 그 행사로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련한 모든 곳에서 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제발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꾸러미 하나를 주고 조심해라, 이 말을밖에 없고 제발로 마스크 쓰고 다녀라. 마스크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무방비 상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성훈 팀장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이런 긴급 재난 상황이 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특히나 질병과 관련해서는 타겟팅되는 약자를 선택해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하면 그쪽으로 많은 시선이 쏠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다라고 인정이 받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혹시나 뭐 최근에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 하면 저 사람 변종 바이러스를 몰고 오지 않을까 네. 이런 거죠. 네.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질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혐오와 차별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들어오면 출입국 절차에 따라서 2주간 격리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이제 광주에는 고려인 마을도 있습니다만 이제 광산구 쪽에 가면은 고려인 마을에 계시는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제 위쪽에서 러시아 계통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혹시 거기서 제대로 이렇게 가족 방문하고 와서 네. 제대로 방역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낙인과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질병관리가 급증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낙인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혐오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낙인과 혐오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아까 이정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같이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그분들은 차별하고 배제한다고 하면 결국 그분들로부터 저희가 또 똑같이 옮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다 안전해야만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참여와 혐오, 차별, 낙인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이런 그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타적인 어떤 이웃들, 또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하고 또 연관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뭐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김신호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이어 관련해서 해주시죠. 예, 의식 개선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내국인들 일자리를 뺏는다, 그리고 국부가 유출된다 이런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사실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뭐 생산이 대부분 멈춘다. 사업주들은 이분들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그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그걸로는 뭐 사람들 인식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최근에 어떤 외국분이 뭐 노동하고 상관없이 한국에 오신 외국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왜 왔냐, K-팝, K-드라마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주 노동자 고국에도 좋은 문화들 혹은 뭐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호응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인식 개선의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체험 한 일주일 정도 이주 노동자분들 생활을 내국인분들이 고스란히 체험을 해보도록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똑같이 최저시급을 받고 하면서 하면 본인들이 내국인분들이 좀 더 깨닫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인데 인식 개선이 사실 가장 어렵죠. 네, 먼저 관심이 우선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민과 관련한 각종 국제 지표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비롯해서 소말리아 내전 등의 그 전쟁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2009년 기준 총 인구 940만 명 중에 14%가 이주 노동자와 전쟁 난민 또 그 후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주 노동자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훈 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 또는 해지 관련해서는
문건이 번역해서 제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나라 언어로 계약서를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실태조사에서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근로 조건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독일은 이제 번역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작업장 내 교육이라든가 산재 방지 규정, 복무 규율 이런 것들은 모국어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쳤을 때는 너한텐 어떠한 조건들이 간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복무를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양쪽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조건과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동등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고용주가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외국인 근로자 대신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노사가 별도로 약정해서 이렇게 거기 이제 노조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주가 근로자 연장과 노동 허가 신청 이런 것을 방해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도 분명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춘호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어촌 이주 노동자분들의 옥죄는 근로기준법 63조 주휴수당 그다음에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은 농어촌 분들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게 시간 같은 경우도 원래 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중간에 1시간 이상 그리고 4시간 이상 일하면 중간에 30분 이상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분들은 이게 배제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규정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주 편향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하는데 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뭐 빈자리 있으면 메꿔주는 그런 정도지. 이분들 인권에 대해서는 사고가 하나씩 터져야 이번에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뭐 기숙사 사건처럼 하나씩 터져야 조금씩 전진하는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기숙사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 비용 뭐 식대 이런 거 공제는 합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서지 않다가 2017년 정도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 대신 이제 뭐 기숙사비 식대를 합법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걸 고용노동부가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사업주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그런 걸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 기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무리 기숙사가 뭐 농어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14만 5천 원 정도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식대, 그다음에 냉난방비, 전기세 이런 거 하면 한 30만 원 정도는 쉽게 덜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거를 이제 사업주의 민원만 듣고 그거를 편의를 봐주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뭐 이주 노동자 쪽으로 봐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박성훈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보면은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 공고를 크게 5가지 분야로 장시간 저임금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김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63조 이 부분도 업종별 세부 업종별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사업장 변경 제도도 이제 농한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불법 공급의 실태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공부문의 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공고를 하기도 했었고, 주거 환경 개선, 이제 그 캄보디아 노동자처럼 주거 환경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 기준 이상의 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령에 속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숙소 기준이 외국인 인력 배정 방식의 가점이나 이런 것들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숙식비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공고를 했었고요. 산업재해하고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미가입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많은 개선 공고를 노동부에 했었죠. 2013년이 거의 10년 전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전혀 개정이 되지 않고 숙소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사고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또 변하는 상황 이런 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런 제도가 반영되는 개선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는 거의 일부 이제 뭐 이제 주거용 비닐하우스 이런데 단속을 좀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만 수용하고 거의 대부분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더 나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영대 위원장께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 어떤 지원할 것인가, 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첫 번째, 정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좀 필수적이고요. 그 지방자치단체 이주 조례가 좀 조례를 만들어야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필수 교육 항목을 좀 둬야 된다. 이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주와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시 이주 노동자 고용 관련해서 뭐 박탈한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단체와 민간협의체가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농어촌 관련해서는 그 이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 교육.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 그 뭐 군 땅이 됐든 면 땅이 됐든 하나의 경제 주체고 한 동네에 같이 거주하는 공동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런 교육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제 지자체와 면 단위 면 그리고 거기에 주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농업, 중앙회나 지역농협, 수산업 협동 이런 부분에서 그 시스템 구축해서 교육도 하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지원, 그다음에 농업, 수산업 협동에서 주거 환경 개선 하고 지자체에서 그 면 단위마다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이주 노동자 쉬고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내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주거 환경이나 또 근로 조건, 인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정일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합니다. 이들도 누구의 자녀이고 형제인데 그 생각을 하면은 이들이 잘못되기보다는 잘 되는 방향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면 하고, 가끔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이 친구가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고용센터 가보면은 또 오케이 판정을 내려가지고 다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센터를 갔는데도 안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 혼자 전라북도 어디 가서 자기가 딱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곳에서는 오케이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괘씸하기도 하고 그 선한 마음이 없이 자기가 어떤 칼자루를 쥐고 어떤 미등록을 양산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 업무를 방향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미등록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 광주에 있는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오케이 판정을 낼 수 있는 상황이면은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내려서 미등록이 안 되도록 이 친구들이 내 가족이니 생각하고 좀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김춘우 변호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직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좀 안전이라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산재를 당해도 이직이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산재를 당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위반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그거를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야만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이 가능한.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란 게 노동청, 검찰, 그다음 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이 아플 경우 이 사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이직이 허용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조업은 제조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이제 농어촌은 농어촌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업종별로밖에 이동을 못 하는데 여기서 허리가 아파서 농업에서 일을 못 하면 다른 데 가도 사실 일을 못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몸이 아픔에도 이직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센터마다 고무줄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용센터는 이거 그래 좀 규정을 잘 해석해서 이직을 허용해주고 어떤 고용센터는 이거 무조건 안 돼. 이러거든요. 또 어떤 고용센터는 뭐 사업주 잘못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면 일단 이직을 시켜주고 그다음 잠적적으로 사업주가 무죄 판결이 나면 그 이직을 취소하고 그분을 추방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가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정부나 지자체도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훈 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등록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이제 더 크게 보면 제조업과 농어촌 사이에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더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농어촌은 더 훨씬 심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자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속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도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지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등록인 상태에서 또는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는 사업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추방당하는 동안까지는 외국인 보호소에 또 가게 되고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보건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인권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시절에 조금 더 나은 벌이와 삶을 위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이주했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각 사회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면서 고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주던 그 모습. 영화 국제시장으로만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농촌과 어촌, 그리고 공장과 공사장에서 그 시절 우리의 모습과 꼭 닮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과
그들의 고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땀은 우리가 흘리는 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우리는 이주 노동자의 삶에 조금 더 밝은 빛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